제 모토가 땡 하면 시작하는 게 모토인지라 1시가 되었으므로 시작을 합니다. 예, 제 이름은 여기 있는 대로 김중근입니다. 오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 4시간 동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 소개를 한다면 지금은 하는 일은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 고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체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환리스크 관리를 잘 하느냐, 시스템 또는 뭐 팔러시, 뭐 프로시저, 뭐 전략, 뭐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 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은 외환딜러를 했죠. 은행에서 외환딜러를 했는데 제가 은행에 들어가서 외환딜러란 일을 시작했을 때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요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얼마죠? 한 70원에서 80원 사이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외환딜러란 일을 시작했을 때 은행에 들어갔을 때 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달러가 48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84 할 때 시장에 들어가서 좀 오래 했습니다. 한 20년쯤 시장에서 붙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컨설팅도 하고 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잠깐 외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연합뉴스TV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스Y 지금 있죠. 그 뉴스Y가 2011년 12월 1일 날 개국을 했는데, 그렇죠? 개국할 때 그 당시에 개국할 때 경제금융뉴스 생방송 뉴스에 앵커를 맡아가지고 하루에 2차례씩 아침 8시 반하고 오후 2시 반 2차례 생방송 뉴스를 30분간, 40분간이군요. 40분간을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이제 선거가 열기가 뜨거워지니까 연합뉴스 입장에서도 이제 뭐 뉴욕이 어떻고, 뭐 환율이 어떻고, 그것보다는 문재인이 어떻고, 박근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있는 것 같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개편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리는 바람에 이제 다시 또 강의를 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제가 아직도 방송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시간상으로 봐서. 그렇죠. 제가 다행히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7월 달에 프로그램 개편이 되는 바람에 제가 맡고 있던 금융생방송 뉴스가 날아갔고요. 물론 또 할 겁니다. 조만간 다 시작할 것만 잠시 그 틈을 이용해서 지금 다시 뭐 시간이 있으면 강의도 하고 본업인 컨설팅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시간이 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만약에 방송을 개도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오후 방송 준비하느라고 2시 반 방송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만약에 방송을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는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이 자리에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로 봐서는 엄청나게 행운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처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나중에 4시간 끝나고 나면은 정말 그렇구나 라는 그런 느끼게 될 테니까 대충 이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 뒤쪽에 카메라가 저를 쳐다보고 찍고 있습니다. 평소에 카메라가 없을 때는, 우리끼리 강의할 때는 뭐 기록도 안 나오니까 온갖 좀 다소간 좀 드질스러운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오늘은 아무래도 품위를 갖춰가지고 되도록이면 텔레비 나오니까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저게 기록으로 남으니까 웬만하면은 말을 엄숙하게 하고 좀 표현을 가려서 조용하게 아주 재미없게 어떻게 본다면 강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 그렇습니다. 사실은 카메라 앞에 서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명에 비치는 텔레비 스타디오에서 계속적으로 뭐 카메라를 받아 찍었기 때문에 뭐 카메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막 카메라 찍어라. 나는 뭐 떠들면 되는 거죠. 자,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아마도 여러분들 어제하고 오늘하고 강의를 들었을 텐데, 어제는
첫 시간에 이성돈 선생이 환율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를 이야기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환율 전망 이야기했고, 또 뭐 이야기했나? 환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조병재 선생이, 그리고 환변동 보험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다면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어떤 상품이 있느냐. 아마도 환변동 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환변동 보험을 배웠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보장 환율이 어떻고, 결제 환율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제 환율이 보장 환율보다 높으면, 수출 기업의 경우에, 근데 1150원에 보장해 줬는데, 1200원 돼버리면 50원을 갖다가 기업체에서 오히려 환수당하죠. 뜯기죠. 반면에 1150원 보장해 줬는데, 결제 환율이 1100원 되면 50원을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무역보험공사에서는 마치 자기가 돈 주는 것처럼 무지하게 폼을 대오면서 이렇게 보험금을 줍니다만은 사실은 그 내용들, 왜 이런 메커니즘이 생기느냐, 보장 환율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업체에서 환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파생 상품들이 필요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슬슬 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4시간 동안에 이 많은 내용을 다 떠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녹화는 되어 있고, 쓸데없는 송소리 농담은 못하겠고, 이제 그야말로 아주 음숙하게 공부를 시작해 봅니다. 자, 파생 상품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근데 우리가 선도 거래가 있고요, 선물 거래가 있고, 파생 상품에는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스왑 거래, 그리고 옵션 거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따라 가지고 예컨대 통화가 있고 금리가 있고 주식 있고 상품이 있습니다. 예컨대 통화, 환율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거래를 시장에서는 선물환 거래라 그러고, 그리고 환율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우리가 통화 선물 거래라 그러죠. 환율을 대상으로 하는 스왑 거래를 통화 스왑 거래, 그리고 뭡니까? 환율이 거래가 되고 있는 옵션 거래를 우리가 통화 옵션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우리는 이제 아마 이 이야기를 오늘 내내 할 텐데, 그 외에도 금리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 거래도 있고, 금리를 대상으로 하는 스왑 거래 등등등에 이렇게 해서 4x4 16가지의 매트릭스 상품, 파생 상품이 존재합니다. 정말 금융의 시작이 난 게 아주 막강하죠. 자, 그 중에서 먼저 선물환 거래입니다. 선물환 거래. 선물환 거래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거.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뭡니까? 선도 거래를 우리가 선물환 거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선물환 거래는 아마 내용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 선물환 거래의 경우에 선물 환율을 고시하죠. 그렇죠? 선물 환율을 고시합니다. 먼저 선물 환율이라는 것을 고시하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 하기 전에 선물 환 거래를 왜 합니까? 선물 환 거래 왜 합니까? 네? 선물 환 거래 왜 합니까? 네. 근데 우리가 책에서 선물 환 거래 왜 한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게 이야기는 아니죠. 선물 환 거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 환리스크 관리 전략이라는 세미나에 오셨으면은 뭔가 선물환에 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아마 용어라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물환 거래 왜 합니까? TV 나온다고 발언을 삼가고 계시는 겁니까? 왜 조용조용하세요? 선물환 거래 왜 하죠? 환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환 거래 한다라고 책에 써놨죠. 들어보셨습니까? 아, 예. 그러면 환리스크를 해지한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 모른다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서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고,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로 약간 형이상학적인 이상한 용어, 어려운 용어 써가지고 설명하면 그거 모르는 거야. 텔레비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형이사학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죠. 그거 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 떠들고 있는 거야. 사람들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텔레비도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걸 아는 겁니다. 선물한 거를 왜 합니까? 네? 선물한 거를 왜 합니까? 초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요만한 초등학생이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아빠, 엄마, 이모, 삼촌, 고모 선물한 거를 왜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물한 거래? 그거 FX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초등학생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합니까? 안 그렇잖아. 전혀 모르잖아. 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해 봅니다. 선물한 거래 왜 하죠? 위험했지. 이런 게, 그런 어려운 이야기 말고 쉬운 말로 선물한 거래 왜 하죠? 네, 왜 하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아무래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TV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다소간 좀 긴장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한 달 후의 환율, 두 달 후의 환율, 1년 뒤의 환율 압니까? 압니까?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한 달 뒤의 환율, 두 달 뒤의 환율, 1년 뒤의 환율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물한 거래를 하면 오늘부터 한 달 뒤의 환율을 오늘 미리 정할 수 있잖아. 맞습니까? 두 달 뒤의 환율을 오늘 미리 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디에 컨설팅을 가서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물한 거를 이야기할 때, 컨설팅 회사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선물한 거래라고 말하지 마라. 선물한 거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거래, 트레이딩 개념이 된다. 그러지 말고 선물한 땡땡이라는 표현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선물한 예약이라 써라. 예약. 예약이 뭐 하는 거죠? 한 달 뒤에 비행기표, 두 달 뒤에 기차 자리, 석 달 뒤에 오페라 좌석을 오늘 미리 정하는 게 예약이죠. 한 달 뒤에 환율, 우리는 얼마 될지 모릅니다만은 선물한 거래 통해 가지고 한 달 뒤에 환율을, 두 달 뒤에 환율을, 6개월 뒤에 환율을 오늘 미리 정할 수 있잖아. 맞습니까? 그게 따라서 선물한 거래가 뭐냐? 선물한 예약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거래란 말을 쓰지 말고 선물한 예약이라는 말을 쓰시라. 그럼 한 달 뒤에 환율을 정하는데 선물 환율에 은행에서 어떻게 고시하느냐? 선물 환율이란 현물 환율에다가 스왑 레이트라는 놈을 더해서 고시합니다. 영어로 말해서 포워드 레이트는 스팟 레이트 플러스 스왑 레이트인데, 스왑 레이트가 뭐냐? 스왑 레이트란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를 말합니다. 뻔한 이야기죠. 선물 환율은 선물 환율 더하기 스왑 레이트니까 스왑 레이트는 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 이렇게 넘어가면 뺀 거다 이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 자, 그래서 선물 환율이란 게 근데 은행에서 이렇게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환율이 고시할 때 은행에서 뭐 현물 환율에다가 이게 스왑 레이트입니다. 스왑 레이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컨대 달러 대 N 거래를 하거나 또는 달러 대 캐나디안 거래를 하거나 유로 대 달러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선물한 거래 하려고 그러면 은행에서 고시하는 선물환율이란 게 현물환율 이렇게 되어 있고 스왑 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고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스왑 레이트를 어떻게 읽느냐, 스왑 레이트를 읽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스왑 레이트의 단위는 핍 단위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스왑 레이트에서 이게 옌인데 달러 옌의 한 달짜리 스왑 레이트가 28, 27이라면 28, 27의 단위는 뭐냐면 28, 27 핍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석 달짜리 80, 78은 80핍, 78핍, 60핍, 63핍, 120핍, 200핍 등등등 이게 다 핍으로 표시합니다. 핍으로. 스왑 레이트라는 게 핍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핍이 뭐냐? 핍이 뭐냐? 하면은 핍이란 우리가 일상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최소 화폐 단위의 100분의 1을 핍이라고 말합니다. 일상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최소 화폐 단위의 100분의 1을 핍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 그렇구나 하고 피부에 딱 와닿습니까? 한국말이긴 한데 빨리 딱 의미가 캐치가 안 되죠. 쉽게 소위 통역을 해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화, 원화의 최소 화폐 단위가 뭡니까? 얼마요? 10원? 아무리 인플레라고 그렇지. 최소 화폐 단위는 뭡니까? 1원이죠. 1원. 맞습니까? 그래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달러가 1125원. 여기까지가 최소 화폐 단위이고요. 의 100분의 1. 0자리가 pib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125원 50전에서 1125원 60전으로 올랐습니다. 원화 환율이 몇 pib 올랐나요? 10pib, 10pib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폐의 최소 단위가 뭡니까? N. 그렇죠? 그래서 1달러가 78N. 여기까지가 최소 화폐 단위의 100분의 1. 7자리가 뭡니까? pib이 되겠죠. 그래서 달러 대 엔화 환율이 1달러가 78.67이었다가 1달러가 78.69로 올랐습니다. 몇 pib 올랐나요? 2pib, 2pib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2pib 올랐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말하면 뭡니까? 엔화가 0.02n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까? 세 번째, 이번에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소 화폐 단위가 뭡니까? 미국에서는 뭐죠? 달러가 아니고 센트. 그렇죠. 센트. 그래서 1파운드가 1달러 59센트. 여기까지가 최소 화폐 단위의 100분의 1, 3자리가 뭡니까? pib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 대 파운드가 1파운드가 1.5983에서 1.5988로 움직였습니다. 몇 pib 움직였나요? 5pib 움직였다. 0.5pib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0.0005 달러 움직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pib이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쉽게 간단하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 pib이란 뭐냐? 환율의 제일 마지막 자릿수예요. 100분의 1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예컨대 환율의 제일 마지막 자리에서 0자리 이게 pib이고 n에서 7자리 이게 pib이고 파운드에서 3자리가 pib이 되겠죠. 환율에서 제일 마지막 자리가 뭐라 그래요? pib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게 뭐라고요? 단위가 뭡니까? pib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n화가 28pib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막 바꾸면 어떻게 되죠? 0.28n 맞습니까? 그 다음에 n화가 155pb란 말은 어떻게 되죠? 1.55n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하나만 더 됩니다. 예컨대 뭡니까? 달러 대 캐나디안 달러에 20pb다. 어떻게 되죠? 20pb. 잘 모르겠으면 끝자리 맞춰보면 되죠. 그래서 20이니까 0.0020 됩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pb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스왑 레이트를 가지고 선불환율 이렇게 고시되어 있는데 스왑 레이트가 고시되어 있는데 스왑 레이트를 가지고 선불환율을 고시할 때 선불환율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현물환율에다가 스왑 레이트를 가지고 선불환율을 고시하는데 선불환율을 고시하는 만들어지는 요령은 스왑 레이트의 비드 레이트 숫자가 크면 현물환율에서 스왑 레이트를 빼고 스왑 레이트의 오퍼 레이트 숫자가 크면 현물환율에서 스왑 레이트를 더해서 선불환율을 구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말이죠. 그죠? 한국말이죠. 물론 중간에 영어도 잠깐 섞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말인데 무슨 의미인지 금방 와닿습니까? 아, 쉽다. 그렇구나. 됩니까? 역시 또 뭔가 암호 같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저희 통역이 필요해. 자, 설명해 봅니다. 스왑 레이트의 비드 레이트 숫자라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숫자예요? 뒤에 있는 숫자예요?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를 비드 레이트라 그러고, 근데
알겠죠? 앞에 있는 숫자가 비드 레이트고 뒤에 있는 숫자가 오퍼 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크면 28이 27보다 크면 80보다 78보다 크면 155보다 150이 크면 어쩌라고요? 빼라고 더하라고? 빼라요. 앞에 있는 숫자가 크면 빼고 뒤에 있는 숫자, 오퍼레이트 숫자 22가 20보다 크고 63이 60보다 크고 125가 120보다 크면 어쩌라고요? 더하라 라고 하는 게 스와브 레이트를 가지고 선불환율을 구하는 공식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보다시피 아까 28하고 27인데 앞에 숫자가 크죠? 맞습니까? 어쩌라고요? 뺍니까? 더합니까? 뺍니다. 빼는데 아까 28, 27 스와브 레이트의 단위가 뭐였죠? 핍이었죠. 28 핍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0.28n이 되므로 105.60에서 0.28n을 빼면은 105.32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5.65에서 0.27n을 빼면은 혹은 27 핍을 빼면은 105.38이 됩니다. 반면에 달러 대 캐나디안 달러가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달러 대 캐나디안 달러 현물환율에다가 한 달짜리 스와프 레이트 예컨대 한 달짜리 스와프 레이트가 20, 20입니다. 앞에 게 큽니까? 뒤에 게 큽니까? 뒤에 게 큽니다. 뺍니까? 더합니까? 더해라. 그렇죠? 더해라. 따라서 더하긴 더하는데 20핍이고 22핍이므로 20핍을 더하면은 1.2250 22핍을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은 1.262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령인데 이거는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자, 스와프 레이트가 주어졌을 때 앞에 숫자가 크면은 뺍니까 더합니까? 빼고 뒤에 숫자가 크면은 뺍니까 더합니까? 더하라. 그래서 앞에 게 크면 빼고 뒤에 게 쓰면은 더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은행에서 저희 우리나라 은행은 아니고요. 그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외환딜러.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도 근무하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우리나라에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해외에서 근무할 때도 있었죠. 해외에서 근무하면은 지금이야 다 우리가 다 컴퓨터로 거래합니다만은 다 이렇게 컴퓨터로 거래합니다만은 옛날로 하더라도 외환 거래할 때는 급할 때는 전화로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급할 때가 아니라 주로 전화로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텐데 싱가포르 딜링룸 앉았으면 해외에 있는 딜러들이 저한테 전화를 겁니다. 근데 달러엔 프리즈, 뭐 스파니언 프리즈, 뭐 what is yen, 뭐 환율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환율을 고시하죠. 오케이, 달러 엔이 이제 bid 78.22, offer is 78.25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환율이 계속 움직이는데 언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해요? 짧게 22, 25 그럽니다. 그러면 22, 25라는 이야기는 앞에 78점 얼마라는 거 다 생각한 거죠. 다 알아들어요. 그럼 제가 22, 25. 22는 제가 사겠다는 환율이고 25는 제가 팔겠다는 환율이야. 그럼 걔가 상대방이 달러 사고 싶다. 오케이, 달러 살게요. 그죠? 달러 살게요. 라고 말할 때 뭐라 그럴까요? 오케이, I'm going to buy $10 million from you at 78.25. Is it okay? 라고 길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한 단어로 살게! 라고 한 단어로 말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딜이라고 말하면 살지 팔지 모르잖아. 그죠? 콜. 이게는 포카가 아닙니다. 뭐라 그럴까요? 살게. 바이 비슷한 마이너 마인 내 거. 뭐야? 달러 내 거. 달러 내 거다 하는 순간에 샀다는 이야기야. 그럼 팔게 뭐라 그럴까요? yours. 그렇죠. mine or yours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부르는 환율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컨대 제가 2225, 22, 25 불렀는데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안 할래. 다 할 수 있죠. 그럼 안 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nothing. 그럼 nothing. 싫어. nothing. no deal. nothing. 그래서 세 단어 중에 한 단어만 재빨리 말하면 됩니다. yours, mine, nothing.
그럼 끝이야. 꼭 나오고 그래야 할 필요 없으니까. 걔가 nothing, I'm fine. 나오고 그래 하면 돼. fine, bye bye 하고 끊으면 돼요. 빨리 또 딴 데 하고 그래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저처럼 밥 먹고 앉아가지고 딜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안 해요. yours, mine, nothing. yours, mine, nothing. 달러엔 yours. 유로, mine. 이렇게 하면 돼. 아주 쉬워. 그런데 이게 처음 은행에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교육받고 이제 막 실전에 배치된 주니어 딜러들한테는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환율이 계속 움직여. 가슴 공닥거려.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저럴까 막 모르겠어. 두근두근 할 거 아니에요. 주로 누가 그러느냐. 주니어 딜러 중에서 일본 애들, 여자애들 특히 이 종종 전화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안 돼, 너네 일본 애들 영어는 특이하죠. 도루엔 프리즈 그러는 거야. 일본 애구나. 일본 애들 여자 등 상관없죠. 그냥 눅눅하게 저는 22, 25 그래요. 그럼 내가 기대하기는 yours, mine, nothing 세 단어 중에 한 단어를 빨리 대답하기 기대하는 거야. 그런데 빨리 대답 안 하고 이러면서 숨만 쌕쌕 쉬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나는 프라이스를 환율을 오래 유지를 못해요. 왜? 걔가 나한테 달러를 팔면 저는 달러 사자마자 시장에다가 팔아가지고 없애야 되고, 걔가 나한테 달러를 사가면 저는 모자란 달러를 시장에서 사와서 메꿔야 되죠. 가격이 불렀는데 시장의 환율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그러니 아까 그 부러운 환율 유지를 못해요. 22, 25. 그런데 걔가 빨리 대답 안 하고 이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업, 체인지, 바꿨어. 그래서 25, 27. 한 번 더 불러. 또 대답 안 해. 체인지, 30, 32. 세 번이나 바꿔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겠다는 것이, 팔겠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대답 안 하고 이러면은 영어로 첫 자가 F로 시작되는 네 자로 된 영어 단어를 발음합니다. 무슨 단어인지는 차마 카메라에 있는 상태에서 발음 못 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무슨 단어를 발음하면서 전화를 쾅 끊어. 하고 또 전화와? 안 받아. 걔는 이제 나오고는 이제 걔는 블랙리스트야. 무슨 말이냐면 딜러를 저도 한 오래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딜러를 오래 하면은 여러 가지 직업병이 생깁니다. 그 직업병 중에 하나가 어떤 직업병이냐.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가격을 제시하면 즉각 상대방이 팔게, 살게, 싫어, 좋아 라고 즉각 반응이 나타내야지 이거는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미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오늘 강의할 나머지 시간 3시간 반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쩌란 이야기예요? 좀 반응을 보여라. 그냥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반응을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까? 반응을 보이라니까 알았습니까? 네,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스왑 레이트 뭐까지 했죠? 스왑 레이트를 앞에 게 숫자가 크면은 빼고 뒤에 숫자가 크면 어쩐다고요? 더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 외워야 됩니다. 앞에 숫자가 크면 어쩝니까? 빼고 뒤에 숫자가 크면 어쩝니까? 더한다 라는 걸 외워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지금은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회사 가서 정작 은행에서 고시하는 선물환율 표 딱 보니까 분명히 배웠는데 앞에 숫자가 크면 빼라 하든가 더하라 하든가 헷갈리잖아.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평생 헷갈리지 않게 하는 요령을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웬만하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만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은행이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예컨대 은행의 매입률하고 은행의 매도율하고 은행이 사는 환율하고 은행이 파는 환율하고 어느 환율이 비쌀까요? 당연히 파는 환율이 비싸겠죠. 사는 환율은 싸겠죠. 은행의 매입률은 비드레이트는 오퍼레이트보다 당연히 쌉니다. 오퍼레이트는 비드레이트보다 당연히 비쌉니다. 65는 60보다 크고요. 38은 32보다 크고요.
40은 30보다 크고요. 62는 50보다 크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스왑 레이트도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보다 큽니다. 반드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는 20보다 큽니다만은 27은 28보다 작잖아요. 맞습니까? 매도율이 매입률보다 작을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매입률이 크게 돼 있는데 만약에 매도율이 매입률보다 오퍼 레이트가 매도율 비드 레이트보다 작아 보인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 속으로 이거 이놈들 마이너스 표시를 숨겨두었구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7은 명백히 마이너스 28보다 크죠. 이해됩니까? 반응을 보이라니까. 이해됩니까? 따라서 만약에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가 작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부호가 숨어있는 거니까 어쩌라고요? 빼라고요? 더해라고요? 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됩니까?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 또 엑사이트 해봅시다. 자, 그래서 달러엔 뺍니까? 더합니까? 뺍니다. 달러대 캐나디안 달러 뺍니까? 더합니까? 더합니다. 유로 파운드의 달러 뺍니까? 더합니까? 뺍니다. 유로대 달러 더합니까? 뺍니까? 더합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척 보면 알죠. 그죠? 은행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하기 때문에 뒤에 숫자가 무조건 크다라는 게 스왑 레이트를 구하는 요령이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스왑 레이트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누가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라는 것을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예요. 그런데 수입대금은 수입 조건이 너무나도 좋아서 수입대금은 1년 후에 달러로 한꺼번에 몰아서 줍니다. 이런 예가 평생 없겠습니다만 현실에서야 예를 들어서 수입대금을 1년 뒤에 한꺼번에 준다고 합시다. 이 수입업체의 걱정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현재는 1달러가 1,000원인데 1년 뒤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때 가서 수입대금 결제하려고 했을 때 1년 후의 환율이 1달러가 1,500원에 올라와 있거나 1달러가 2,000원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회사는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죠. 수입 당시 환율은 1,000원인데 뭡니까? 그 당시 결제할 때 환율이 1,500원, 2,000원 되어 있으면 회사는 큰 손해를 보죠. 환율로 인해서 손실이 날 가능성을 일컬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이게 환 리스크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환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오늘자로 달러 사면 되죠. 얼마에 삽니까? 1,000원에. 그죠? 오늘자로 달러 1,000원에 사서 그 달러 꾹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여기서 달러 찾아서 결제해버리면 이 달러 얼마에 샀습니까? 1,000원에 샀죠. 1년 뒤에 달러 값이 1,500원 되거나 2,000원 되거나 아무 상관없이 환율을 오늘자로 1,000원에 확정했으니까 환 리스크고 뭐고 간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두었으나 현실에서 달러를 사서 현찰을 금고속에 넣어놓는 바보 천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달러 현찰을 사서 금고속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생깁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이자 안 생겨. 따라서 이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달러 사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달러를 달러 정기예금을 하겠죠. 그렇죠? 달러 외화 정기예금 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달러 외화 정기예금의 금리가 2%라고 합니다. 2%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부터 달러 사가지고 2%로 달러 정기예금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달러를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5%의 이자가 나오는, 물론 5% 안 줍니다만은 5%의 금리가 나오는 원화 정기예금을 헐어서 그거를 깨서 은행에다가 원화 갖다 주고 대신에 달러를 받아서 이걸로 달러 정기예금을 하겠죠. 그러면 금리에서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입니다. 몇 프로 손해입니까? 3% 손해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물환으로 오늘자로 1,000원에 달러 사서 매수하고 사고 그 달러 정기예금을 해버리면은 1년 정기예금하고 1년 뒤에 그거로 찾아서 줘버리면은 환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 맞습니까? 그럴 경우에 달러를 현물환으로 1,000원에 샀으니까 환율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뭐가 문제라고요? 금리에서 3% 금리에 손실이 본다. 왜? 달러 금리는 2%밖에 이자를 안 주지만 대신에 원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몇 프로? 5%의 이자가 나오니까 3% 손해를 보더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의 옵션이죠. 근데 이 사람은 3% 금리를 손해보더라도 아이고 오늘자로 달러 사서 잊어버리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왜요? 금리 3%가 문제가 아니죠. 금리 3% 아끼려고 환리스크 감수하면서 달러 안 샀다가 1년 뒤에 달러 값이 1,500원 되거나 2,000원 되어버리면 회사는 큰 손실을 볼 뿐더러 잘못하면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3% 손해보더라도 이 회사는 3% 손해보더라도 일단 오늘자로 달러 사서 잊어버리자라고 결심한 게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입니다. 또 이 수입업자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이 있죠.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현물환 거래 말고 또 무슨 거래? 선물환 거래. 아까 우리가 선물환 거래 왜 한다고 했습니까? 어려운 말로 환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쉬운 말로 말하면은 1년 뒤의 환율을 오늘 미리 예약하기 위해서 선물환 거래를 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선물환 거래합니다. 1년 뒤 환율을 오늘 미리 예약합니다. 1년 뒤에 달러 미리 삽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 전화 걸어서 달러를 사려고 하는데, 자, 선물환으로 달러를 사면은, 달러 언제 받습니까? 1년 뒤에 받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언제 줍니까? 지금 줍니까? 외환 거래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Foreign Exchange라 그러죠. Exchange가 뭡니까? 교환하는 거야. 뭐하고 뭘 교환하는 거야? 달러하고 원화하고 교환하는 거야. 자, 달러 언제 받습니까? 1년 뒤에 받습니다. 원화 언제 줍니까? 1년 뒤에 줍니다. 그게 외환 거래야. 달러는 1년 뒤에 받으면서 원화 지금 주는 거. 그건 외환 거래가 아니에요. 그건 외환 거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금 거래예요. 외환 거래를 하면 두 통화 간에 달러 대 원 혹은 달러 대 엔 두 통화 간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달러 언제 받습니까? 1년 뒤에 받습니다. 원화 언제 줍니까? 1년 뒤에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 뒤에 달러와 원화가 주고받는 결제가 일어나고 오늘은 뭐만 하죠? 계약만 합니다. 1년 뒤에 달러 살게요. 계약만 합니다. 도장만 찍습니다. 환율만 정합니다. 오늘 그게 예약이잖아. 맞습니까? 여러분들 비행기표 예약할 때, 요즘 비행기표 예약하면 바로 돈 내야 됩니다만은. 근데 뭐 예약 뭐 없나? 뭐 호텔 예약할 때, 그지? 한 달 뒤에 갈게요. 라고 예약하지. 오늘은 말만 하고 1년 한 달 뒤에 가서 그때 가서 돈 지불하잖아요. 맞습니까? 하도 거의 부도가 나는 그 엉터리로 예약만 하고 말만 하고 안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펜션 같은 경우는 전금 내라 뭐 그러긴 합니다만은 일단 예약할 때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오늘은 말만 하잖아요. 말만 하고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선물환으로 달러를 사면은 달러 1년 뒤에 받음으로 오늘부터 1년 동안 달러 정기예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원화 언제 준다고요? 1년 뒤에 주므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5%의 금리가 나오는 원화 예금을 포기할 필요도
없겠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물한 거래하면은 3%의 금리를 손해볼 필요도 없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베이직 아이디어야. 자, 이런 거 가지고 은행에 전화를 겁니다. 자, 우리 1년 뒤에 달러가 필요하므로 1년짜리 선물한 거래로 달러 사고 싶은데 현물환율 1,000원일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은행의 딜러가 당신은 우리 은행의 오랜 고객이고 단골이고 우수 고객이니까 당신한테는 특별 우대 환율 고시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현물환율을 1,000원인데 앞으로 1년 뒤에 달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훨씬 더 비싸게 받는데 당신한테는 특별하게 1달러 1,100원에 달러 팔아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00원 선물환율 1년 뒤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요. 고맙죠? 그죠? 고맙죠? 특별 우대 환율이라고 그러잖아. 눈물이 나도록 고맙잖아. 자, 이 환율로 달러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1,100원이라 부르는데 니한테는 특별하게 주는데 특별 우대 환율을 하는데 이 환율로 달러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맙잖아. 특별 우대 환율이라 그러잖아. 우수 고객한테 주는 환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1,100원은 현물환율 1,000원에 비해서 몇 퍼센트 비쌉니까? 10% 비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두 가지가 있죠. 현물환으로 거래하거나 선물환으로 거래하거나. 오케이? 현물환으로 거래하면은 환율은 1,000원이로 돼 금리에서 3% 손해보죠. 맞습니까? 선물환으로 거래하면은 금리는 손해 안 보는데 환율이 10% 현물환보다 비싸. 여러분들이라면 금리에서 3% 손해볼래요? 환율에서 10% 비싸게 살래요? 말해볼 필요도 없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은행의 딜러가 특별 우대 환율이다, 우수 고객이다 하고 1,100원이라 부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치면 됩니까? 6월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뭐야? nothing 하면 되잖아. 싫어. 그럴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은행의 딜러 입장에서 1,100원이라고 부르면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좀 살짝 깎아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안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1,080원. 자. 이거만 딱 한 번이다. 1,060원. 내 원가에 다 그냥 손해보는 건데, 당신한테는 특별하게 1,050원. 얼마까지 내려야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겠어요? 1,030원까지. 맞습니까? 1,030원으로 부르면 여러분들은 금리에서 3% 손해보거나 아니면은 환율에서 3% 비싸게 사거나 이러나 저러나 돈이죠. 은행에 딜러가 계속 너무 깎아준다고 해가지고 예컨대 1,020원 부르면 여러분들 빨리 뭐라고 외치면 됩니까? 마인이라고 외치면 돼요. 그렇게 불러주는 그렇게 깎는 딜러가 바보지 병시지.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냐? 은행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선물환으로 달러 산다. 맞습니까? 선물환으로 달러 사는데 현물환율에 비해서 선물환율이 3% 높으면 다시 말해서 이게 1,030원이 되면은 적정 선물환율이 되더라. 따라옵니까? 그럼 1,030원 어떻게 나왔죠? 1,000원 더하기 30원이죠. 그렇죠. 아까 선물환율을 어떻게 구해진다고요? 현물환율 더하기 스왑 레이트로 구해진다며. 맞습니까? 1,000원이 뭡니까? 현물환율. 따라서 30원이 뭡니까? 스왑 레이트죠.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스왑 레이트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금리 차이로 계산됐었죠. 뭐의 금리 차? 달러 금리 몇 프로? 2%, 원화 금리 몇 프로? 5%의 차이를 환율로 만든 게 스왑 레이트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됩니까? 하나 더 봅니다.
똑같은 예. 요번에는 일본 사람입니다. 아까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요번에 일본 사람. 복구와 니혼진 데스. 나 일본 사람이야. 나 복구와 와타나베상이야. 와타나베상. 자, 와타나베상.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일본 와타나베상인데,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달러로 지급하는 수입 대금은 1년 뒤에 한꺼번에 준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달러 대 엔화 환율이 현물 환율이 1달러가 100엔입니다. 이 와타나베상, 일본 사람, 이 수입업자가 약간 걱정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죠? 수입 대금 현재 1년 뒤에 줘야 되는데, 현재는 달러 대 엔화 환율이 100엔이지만 1년 뒤에 수입 대금 결제할 때 달러 대 엔화 환율이 1달러가 150엔 되거나 200엔 되어버리면 회사는 나가죠. 그죠? 이런 달러 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손해볼 가능성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이게 환 리스크야. 이런 환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맞습니까? 자,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나요? 현물환으로 달러 산다. 맞습니까? 현물환으로 달러 사서 그 달러 몇 퍼센트로? 2%로 예금합니다. 맞습니까? 대신에 내가 일본 사람이니까 복구와 니혼진 데스까라. 내가 엔화 예금을 포기하죠. 그죠? 엔화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0.5%도 안 됩니다만은 예컨대 0.5%라고 한다면 2%짜리 달러 예금하면서 엔화 예금 0.5%짜리 엔화 예금을 포기하니까 금리에서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이죠. 얼마 이익? 1.5% 이익이다. 달러 현물화로 사서 그 달러 100엔에 샀으니까 환율 걱정할 필요가 없다. 더더구나 1.5%만큼의 금리에서 이익도 생긴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환율 리스크 해지 방법이 또 뭐가 있다고요? 선물환으로. 맞습니까? 자, 선물을 한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봅니다. 그때 은행에 딜러가 1년 뒤에 달러 사고 싶은데 달러 대 엔화 환율 선물환율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은행의 딜러가 당신은 우리 은행의 우수 고객이고 단골 고객이고 최우수 고객이니까 당신한테는 특별 우대 환율 드릴게요. 양상국이 말 맞다나 특별 우대 환율 드릴게요. 면서 현재 현물환율이 1달러가 100엔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100엔에다가 스왑레이트 붙여가지고 좀 비싸게 받는데 당신한테는 특별하게 아무도 안 더하고 선물환율하고 현물환율하고 똑같이 해드릴게요. 선물환율 1달러 100엔으로 달러 팔아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고맙죠? 특별 우대 환율이잖아. 정말 눈물이 나도록 고맙죠. 그죠? 한번 만나가지고 밥이라도 사줘야 되겠죠. 그럼 달러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낯익이죠. 왜? 여러분들이라면 환율이 똑같다 그러면은 현물환 거래하겠어요? 선물환 거래하겠어요? 현물환 거래하면은 금리에서 1.5% 이익이지만 선물환 거래하면 금리에서 이익이 안 생겨. 따라서 선물환 거래하려면 은행의 딜러가 현물환율에 비해서 달러를 현물환율에 비해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됩니까? 똑같이 팔아야 됩니까? 좀 더 싸게 팔아줘야 됩니까? 싸게 팔아줘야죠. 얼마나 싸게요? 1.5%만큼 싸게 팔아줘야 이러나 저러나 똔똔 되더라. 현물환율이 다 그 이야기야. 현물환율이 1.5% 싸게 낮아지면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되더라. 1달러가 현물환율이 여기 달러인데 이 달러인데 이 달러 1달러가 얼마라고요? 100엔입니다. 요것보다 1.5% 싸려면 이게 얼마가 되죠? 달러가 98.50엔이 되면 되더라. 맞습니까? 98.50엔이 어떻게 나왔죠? 100 마이너스 1.50이죠. 100이 뭡니까? 현물환율이죠. 마이너스 1.5가 뭡니까? 스왑 레이트가 됩니다. 그렇죠? 자,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스왑 레이트가 주어졌을 때 앞에 숫자가 크면은 빼고 뒤에 숫자가 크면 더한다 라고 배웠죠. 맞습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왜 달러 대 N은 앞에 숫자가 크고 왜 달러 대 캐덴 달러는 뒤에 숫자가 크냐 이게. 왜 달러 대 엔화 환율은 스왑 레이트가 마이너스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스왑 레이트가 플러스죠.
왜? 원화대 달러의 경우에는 스왑 레이트가 현물환율 1,000원, 스왑 레이트 얼마였습니까? 플러스 30원이고, 왜? 달러 대 N은 현물환율 100, 스왑 레이트 마이너스 이야기야. 이유가 뭐죠? 금리차네, 금리차. 그러면 스왑 레이트를 정하는 데는 딴 거 다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뭐만 들어갑니까? 금리만 들어간다. 금리 들어간다. 그래서 선물환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공식 보입니까? 뭐 공식 여러분들 보긴 했습니다만은 굳이 여러분들 공식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물환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행에 전화 걸어서 선물환율 물어보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은행에 전화 받는 딜러가 특별히 우대하는 일 뭔지 운운하면서 혹시 선물환율을 사기치면 어떡하느냐. 그건 걱정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두 군데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됩니다. 두 군데에 전화 걸어서 비교해 보면 됩니다. 혹시 두 군데 딜러들도 짜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상한 환율을 고시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군데에 더 전화 걸어서 서로 세 군데 전화 걸어서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 놈 중에 한 놈 내지 두 놈은 세 분 중에 텔레비전 나오는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은 뭔가 잘못된 환율일지도 모른다. 맞습니까? 사실 제가 딜러 출신이다 보니까 딜러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습게 말합니다만은 사실 현직에 있는 딜러들은 다 인기가 고매하신 분들이 돼가지고 실제로 있는 그대로 다 고치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환율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공식이 있는데 사실은 공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게 뭐냐 하면은 은행의 딜러들이라 그래서 선물환율 구하는 공식 알까요? 은행의 딜러들은 선물환율을 어떻게 고시할까요? 어떻게 고시할까요? 쉽습니다. 컴퓨터에다가 현물환율 넣고 오늘 날짜 넣고 결제일 만기일 넣고 달러 금리 넣고 원화 금리 넣고 엔터 치면 딱 나오겠지. 그거 불러주는 거야. 그 블랙박스 안에 공식이 뭐가 들어가는지 they don't care. 관심도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공식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뭐만 알아야 됩니까? 선물환율을 뭐 더하기 뭐야? 현물환율 더하기 스왑 레이트. 스왑 레이트를 정할 때는 오로지 뭐 달러 금리하고 원화 금리, 달러 원화의 경우에는 두 통화의 금리 차만 고려하면 되더라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됐습니까? 이게 키포인트야. 그리고 선물에도 왜 하죠? 해짜려고 이거 말고 쉬운 말로 뭐라 그래? 미래 환율을 어쩌려고? 예약하려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거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돈 놓고 돈 먹기 이게 투기가 되어버리는데 미래 환율 오늘 미리 예약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환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 중에서 혹시 회사의 대표나 CEO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회사 가셔가지고 환리스크 관리합시다. 거래합시다. 이랬다가는 매매 내지는 돈 버는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1년 뒤에 환율 우리 모르지 않나요? 예약합시다. 라고 하면 위에 분들 설득하기도 회사 내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가기도 훨씬 쉽더라.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